한국경제TV 1호 홀짝 박사 김우석입니다.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보면요, 자산의 일부는 중장기 투자를 하지만 또 일부는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기 매매를 좀 효율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10번 들어가면 7, 8번 정도는 성공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승률이 잘 안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률 좋은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홀짝 박사 김우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중장기 시세 예측법 이어서 오늘은 단기 시세 예측과 단기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산의 일부는 뭐 저 중장기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은 또 일부는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 매매는 뭐 짧게는 일주일짜리도 되겠지만 보통 한 1, 2주 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우리가 단기 매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단기 시세 예측과 이런 단기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들, 어떤 방법들을 많이들 사용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하고 넘어가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중장기 시세 예측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늘면 주가는 오른다, 이익이 나더라도 이익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횡보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익이 줄면 주가는 떨어진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한 10개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2개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5개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3개 정도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나는 재미를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종목을 고르게 되면 10개 중에 3개는 여기서 걸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주식을 갖고 내가 중기 투자를 하든 단기 매매를 하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저 위에 샀다면, 뭐 중기 투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위에 샀다면 깨졌다 본전되고 깨졌다 본전되고 깨졌다 본전되는 거고, 밑에 샀다면 먹었다 본전되고 먹었다 본전되고 먹었다 본전되는 거죠. 중간에 샀다면 먹었다 이랬다 먹었다 이랬다 먹었다 이랬다 하는 거고, 가마 들고 있다는 가정이라면 중기로 별로 재미를 보기 쉽지 않고요. 물론 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점에 사서 고점 팔고 저점 사서 고점 팔고 하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박스권에 걸리는 경우는요, 대부분의 개인들을 보면 보통 주가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오를 때 샀다가 또 내 산 가격보다 몇 프로 떨어지면 손절가를 정해놓다 보니까 손절 치면 바닥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박스권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한 10개를 찍으면 10개가 다 올라가 주면 좋은데, 과거 한국 증시 역사를 들여다 봤을 때 상장사 10개 중에 보통 이익은 나지만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아서 이렇게 박스권 떨어지는 기업들이 5개나 되고, 이익이 줄어서 이렇게 엎어지는 기업들이 3개나 되다 보니까 어떤 이 회사가 앞으로 돈 얼마를 벌지 이런 걸 쳐다보지 않고 종목을 고르다 보면 열의 3개는 여기 걸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열의 5개는 여기 걸려서 재미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결국 주식 투자의 정답은 뭔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즉 지금보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 수 있는 회사, 늘만한 회사, 이런 회사에 내가 이런 회사를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해야만이 승률을 낼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 그 시간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 이익이 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이게 SK 하이닉스 사례인데요. 순이익 기준으로 2023년도 9조 원 적자 냈던 SK 하이닉스가 2024년도
17조나 번다고 하고, 특히 2025년도는 26조 가까이 벌 것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도 이익 성장률은 좀 줄지만 27조 가까이 벌 것 같다. 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적자에서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이익이 느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고, 다만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미래를 선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2025년, 2026년도에 뭐 한 26조에서 27조, 평균 한 27조 되겠네요. 그래서 한 27조 원 정도 순이익 기준으로 이익이 난다고 하니까 얼마가 적당하냐 해서 좀 보수로 보는 쪽에서는 6배, 좀 세게 보는 쪽은 8배 해서 뭐 160조 원대에서 210조 원대 중간에 있는 가격 약 180조 원 정도, 여기라 그랬죠. 25만 원대. 그래서 요 가격 자체가 어찌 본다면 이제 적정 가격이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 가격을 향해서 주가는 이렇게 뭐 좀 올랐다가 좀 쉬다가도 또 올랐다가 또 좀 쉬다가도 또 오르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하는데, 요게 딱 부닥치면 선반영을 한 겁니다. 미래 예상되는 실적을 선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때부터 주가는 이제 조정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림, 주가는 전체 상장사 중에 12개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과 좀 차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기억하고요. 단 성장하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적정 주가를 딱 뚫겼을 때 요게 부닥치면 이미 선행을 한 겁니다. 미래의 어떤 기대치를 선반영을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제동이 걸린다. 이 두 가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 그림을 잘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은 좀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짧게는 3개월에서 또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 내가 한번 사면 길게 보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뭐 오늘 사서 오늘 팔든, 또는 한 2, 3일 보유하고 있다 팔든, 막 1, 2주 보유하고 있다 팔든, 막 한 달 정도 들고 있다 팔든, 이렇게 짧은 기간 보유하고 파는 행위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매매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고 뭐 대한민국은 길게 들고 있으니까 수익 안 나더라, 그래서 나는 좀 짧게 매매한다, 뭐 길어도 한두 달 이상 안 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요 분들이 갖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가요, 자, 매매를 한다, 보유기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긴 흐름은 이 기업 가치의 영향을 받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은 수급의 영향을 받거든요. 한마디로 차트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 나는 어차피 뭐 1, 2주 보유하고 때릴 건데, 또는 한두 달 보유하고 때릴 건데 내 이 기업 가치랑 뭔 상관이 있냐, 그래서 나는 기업 가치를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차트만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면은요,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익 자체가 이렇게 줄거나 뭐 애매해져 버리면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회사를 투자를 하기 전에 뭘 먼저 보냐 하면, 요 회사의 향후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4, 5년 어느 정도 실적 나올 것인가,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한 100억 정도 버는데 이 회사 보니까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4, 5년 보니까 한 5, 600억 벌 것 같아. 이러면 이 회사는 웬만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회사를 보니까 올해 100억인데 뭐 한 3, 4년, 4, 5년 후에도 그냥 100억 벌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박스권이거든요. 또는 심지어는 이 회사는 이제 올해 100억 버는데 야 이거 까딱하면 적자 나겠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거의 다 박살이 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은 좀 피하려고 하고요. 이런 종목들도 좀 피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이 안에서 놀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르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저희가 고르는 종목들은 이론율을 타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갖고는 길게 보고 투자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너무 위에서만 사지 않는 한. 또는 내가 이걸 갖고 많이 매매를 한다. 뭐 기가 막히게 여기 사서 사자마자 막 올라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여기 샀는데 깨졌다가도 들고 있으면 본전되고 들고 있으면 또 수익 나잖아요. 수익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뭔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기업을 갖고는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을 붙들고는요. 이걸 갖고 투자를 해서 길게 보유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고 또 하나 이걸 갖고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 쉽지 않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노리고 요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자칫 여기 들어갔다가 바로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비록 나는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차트만 보지 말고 기업 가치를 좀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100억 벌던 게 뭐 한 5, 600억 버는 분위기가 되면 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맨날 뭐 100억만 벌 것 같으면 행보하는 거고 뭐 10억밖에 못 벌 것 같다든가 이러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그래도 한번 쳐다보고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쳐다보고 어떤 회사를 보니까 지금보다 미래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이 방향을 탈 거니까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여기서야만이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혹시나 이 회사는 미래를 모르겠어. 또는 왠지 지금보다 이익이 줄 것 같은데 이런 게 보인다면 이건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고 내가 투자나 매매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길게 보고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짧게 1, 2주짜리 또는 뭐 한 달짜리 매매를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이 안에서 노는 게 좋으니까요. 이러한 기업 가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란 이익의 방향을 따라간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이익이 좀 늘만한 기업 갖고 그 안에서 놀자라는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립니다. 오늘 그런 방법들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차분히 이 시간 함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기 매매를 할 때는요. 그래서 두 개만 보면 안 되고요. 제가 일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가 요 네 박자라고 하거든요. 성장, 밸류, 수급, 재료. 자, 요 두 개는 중기 시세를 예측하는 도구고요. 요 두 개는 단기 시세를 예측하는 도구인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요것만 보지 말고 요것도 확인하고 요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맥락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 회사 성장 가능한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요 종목, 사례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인데요. 자, 성장 가능한가? 이거 보면 되죠. 자, 올해 2024년도에 보니까 매출 28조 원에 영업이익 한 1조 7천억, 순이익은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됩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요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하는가를 봅니다.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2조 1천억. 순이익은 1조 4천억, 요 뒤에 가렸는데요. 1조 6천억 되거든요. 그럼 얼추 보면 가파른 성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시장 성장률이 연평균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세네. 가파른 성장은 아니지만 시장 평균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그라미까지는 아니고 견조한 성장을
하는구나. 그럼 두 번째, 밸류는 어떤데? 자, 밸류는 어떤데 하고 보면, 자, 밸류는 요 추정 실적, 지금 2025년도에 순이익 기준으로 1조 4천억, 그 다음 순이익 기준으로 1조 6천억이니까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1조 5천억 정도 되겠네요. 자, 추정 실적 1조 5천억에다가 우리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 8배 정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582 40이니까 대충 12조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적정 주가예요. 그럼 12조 원이면 지금 얼마인가요? 9조 3천억이네요. 아, 지금 가격권에서 한 30% 상승률이 있구나. 그러니까 밸류는 아주 싼 건 아니고 싼 편인 거죠. 그래서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고 적정 주가도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고, 그렇죠? 만약 주가가 지금 여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 여기라면 어떨까요? 밸류가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가 되겠죠. 지금 많이 싸고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지금 적정 주가를 두들겨 보니까 한 12조 정도는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요거는 요때는 얼마일까요? 이건 뭐 7조네, 7조. 7조면 와, 싸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고 수급은 들어오나 하고 봤더니만 갑자기 안 사던 기관들이 들어오네. 이거 싸다는 걸 보고 쏘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라면 이런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뭐 시장 평균 이상의 성장을 하는데 밸류는 굉장히 싸고 수급은 기관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내가 이렇다면 이게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눌림목 나오더라도 이렇다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좀 샀다가 밀리면 한번 더 사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짧게는 1,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네 박자를 보고 종목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하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는 뭘 봐야 된다 그랬나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업들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회사는 올해 대비 내년 대비 내후년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B라는 회사는 뭐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버는 게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 A, B 중에 둘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 뭘 살까요? 당연히 A를 사지 않을까요? 남들도 사고 싶은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좀 덜 떨어지고 한번 올라가면 또 세게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 가능한가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적정 주가를 계산을 뚫기면 대충 요 정도 위치에서는 이 주가는 좀 지지를 하겠구나라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지금 준비된 종목은 요즘 참 힘든 SK 하이닉스인데요. 자, 적자였던 SK 하이닉스가 2024, 2025, 2026 영업이익 기준으로 23조, 34조, 36조 AI 이슈 때문에 크게 돈을 벌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이 뜨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성장 부분은 이거는 뭐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국내에는 없죠. 야, 성장 점수 좋네.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적정 주가, 이제 밸류로 봐야 되니까 적정 주가는 얼만데? 자, 적정 주가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갖고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적정 주가는 가까운 미래 실적을 미리 선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 실적을 해보면 26조, 27조 7천억이니까 중간값이 27조. 그렇죠? 그럼 27조 원 곱하기 좀 보수로 보는 쪽은 6배, 세게 보는 쪽은 8배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162조, 뭐 212조, 215조, 216조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중간값이 뭐 180조 정도, 180조, 190조 정도 됩니다.
이러면 여기를 적정 주가로 중간값을 줄 수 있겠구나. 여기가 얼만데? 여기라 그랬죠. 25만 원 라인.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이 회사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적정 주가 얼만데 하고 봤더니만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주가 위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간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올랐다 좀 조정 나오더라도 결국은 한번 구경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들어오고 나면 여기서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자, 요런 가격 부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15만에다 줄을 끊었는데요. 15만 원이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110조 정도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10조 정도 위치니까 뭐 얼추 뭐 180조까지 상승 여력이 한 5, 60%는 나오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빠지면 이거는 뭐 빠질 땐 다 빠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피크아웃 때문에 빠지든 뭐 지난번에는 엔캐리 청산 이슈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막 같은 이유로 한번 빠졌다가 또 거기다가 지금 또 뭐 이 AI용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 쳤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번 흔들거렸다가 다시 또 반등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은 어쨌든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엄청나게 뭐 바이든 행정부가 하던 보조금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 들어오면은 뭐 막상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이 미래 실적 추정치가 약간 다운될 수는 있겠지만 심하게 다운될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여기까지 빠졌다. 이러면 또 요 개념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싸진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추세적으로 막 이렇게 빠지고 할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런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봤을 때 그래도 한 요 정도 위치에 오면 여기서는 추세적으로 빠지기보다는 잠깐 빠지더라도 지나보면 좀 올라오고 지나보면 좀 올라올 것 같다. 요런 자리를 우리가 밸류에이션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내가 뭐 한번 사놓고 밀리면 더 사야지라는 요런 접근 전략을 세웠을 때 뭐 바로 올라가서 수익을 주든 한번 밀었다 올라와서 수익을 주든 뭐 짧게는 1, 2주든 길게는 한 달이든 수익 가능성을 좀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을 해서 특정 포인트, 성장하는 기업이 적정 주가 어딘지를 봐서 한 이쯤이 적정 주가인데 하고 생각이 들면, 그렇다면 이게 막 초기에 움직일 때는 이게 올라가다가 밀리더라도 이게 이렇게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떤 시장에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 주가가 급하게 후퇴를 했을 때, 이 정도 위치면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염두를 하고 공략하는 방법,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요때 셀트리온 합병 이슈 있습니다. 뭐 거의 합병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소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셀트리온, 합병 셀트리온의 추정 순이익이 한 1조 6천억 가까이는 나올 것 같은데 셀트리온은 한 30배 정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으로 한 48조 정도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8조 정도 평가를 받는데 요 가격이면 이게 지금 35조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줄 거는 가격이. 그래도 뭐 한 48조 정도 평가받는 기업인데 35조 원대면 이런 자리에서는 심하게 안 빠집니다. 하면서 소개를 막 드렸던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제 합병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갔죠.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한 파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48조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좀 길게 쉬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러고 있다 또 최근에 여기 또 들어와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아시아 증시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밸류에이션 지지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회사는
실적 전망치 보는 것처럼 향후 2, 3년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적정 주가는 그래도 시장에서 목표가를 한 이쯤은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대비 계리율이 이렇게 좀 벌어지는 이런 자리는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나는 뭐 한번 사놓고 밀리면 더 사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짧게는 1,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더 올릴 거니까 차익 실현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미래 추정 실적 파악하고요. 요거 대비 적정 주가 얼마인지만 파악을 하면 대충 어디쯤에서 주가 떨어지더라도 수업이 될 건지 요게 보인다는 거예요. 요걸 활용해서 공략하는 것을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저는 특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요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활용하기 제일 좋은 부분이거든요. 자, 리밸런싱에 대한 이해. 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한국정제TV 지금 방송한 지가 25년 차입니다만은 저는 원래 이 방송하기 전에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신 분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근데 개인들은 개인 자산을 운영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큰 자산을 핸들링하는 거거든요. 핸들링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개인들은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뭐 B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A를 팔아서 B로 오늘 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면 돼요. 근데 펀드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펀드는 작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을 핸들링 하는데요.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예를 들어서 A를 좋게 보고 이미 내가 들고 있다는 얘기는 좋게 보고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 펀드 매니저들은 분기마다 월간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다 보면 아, 이번에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뭐 금리를 내리는 분위기라서 금리 인하를 좀 사야 될, 금리 인하 수혜주를 좀 비중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거를 뭘 좀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A도 좋게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데 단 뭐 분위기가 뭐 A를 조금 줄여서 한 요 정도는 줄여가지고 B가 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B를 요만큼 살을 좀 붙여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개인 같으면 그냥 그날 하루에 이만큼 팔아서 이만큼 사버리면 돼요. 근데 펀드 매니저는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 물량, 금액을 정하고요. 그 종목의 일평균 거래대금 같은 걸 감안해서 기간을, 이걸 한 얼마 동안에 나눠서 팔 건지 기간을 잡고요. 기간을 보통 보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기본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씩 잡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하면 요 기간을 만약에 한 달을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A를 요만큼 이번 달에 줄여서 B를 요만큼 사야지 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개인처럼 오늘 하루 만에 A를 이만큼 팔아서 B를 이만큼 사는 게 아니고요. 매일 A를 일정하게 때립니다. 그 물량을 매일 B를 일정하게 사요. 이걸 우리가 리밸런싱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밸런싱이 딱 들어오면 한번 매도가 잡힌 종목은 이 물량 다 팔 때까지는 매일 매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매수가 한번 잡힌 거는 매일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개인들도 찾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종목이 보니까 특정 기간, 특정 외국인이 리밸런싱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오늘 하루, 이번 주 일주일만 사고 마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사고 다다음 주도 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매일 사준다면 그 주가는 웬만하면 내가 뭐 추격 매수하지 않는 한 좀 사놓고 밀리면 좀 사야지 이러다 보면 뭐 사다 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 매매 활용하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조적으로 지금 요거는 제가 사례로 잠깐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고요. 중간에 있는 기업이 LG 엔솔이고
그 옆에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거든요. 올해 지난 2024년도에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박살이 났죠. 이거 왜 박살이 났냐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향 그 HBM, HBM3 8단, 즉 콜 테스트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2024년도에 상반기 내내 지금 엔비디아가 뭐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뭐 투자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많은 GPU 수입에 대한 발주가 막 들어오고 있고, 이 GPU 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HBM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HBM 반도체를 바로 SK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을 선점해서 막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마이크론이 붙어서 일부 시장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거기다 공급하려고 HBM3 8단 지금 막 콜 테스트를 엔비디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조만간 좋은 소식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상반기 내내 막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곧 통과할 줄 알고,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관련 매출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막 삼성전자 배팅을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 계속 콜 테스트만 하고 있고 언제 통과되는지 답도 없고, 또 가만 생각해보니까 통과되더라도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관련 매출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잘못 샀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빨리 줄여야 되겠다 하고 기관들이 때리고 외국인들 때리고 하는 사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덩치 큰 삼성전자를 때리면 이 물량을 현금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들은 또 운영하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줄이는 만큼 딴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 덩치 큰 삼성전자를 팔고 어디로 물량을 좀 이동을 하려면 제일 만만한 게 시가총 2등, 3등일 건데, 시가총 2등, 3등이 SK 하이닉스하고 LG 엔솔이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같은 반도체니까 그러면 LG 엔솔이 타겟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요 시기에 주가 빠지고 외인 기관 때리면서 빠졌던 시기에 가만히 보면은 기관이 또 외국인이 LG 엔솔 쪽으로 자본이 들어오고요. 또는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뭐 우리가 삼성그룹주 펀드도 있습니다만은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전자 위험 신호가 뜬 거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그룹주 내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면 그 대안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쪽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기간 동안에 얘를 팔아서 이쪽으로, 물론 다른 업종으로도 흘러갔고요.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이 리밸런싱이 한번 걸리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매일 찔끔찔끔 팔아서 매일 찔끔찔끔 이쪽은 또 사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는 쪽은 흐름이 좋아지는 거고 파는 쪽은 꺾이는 거죠. 그래서 LG엔솔이 리밸런싱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우리가 이걸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삼바가 리밸런싱이 들어오는 것 같다. 리밸런싱이 들어오면 올랐다 눌리더라도 이렇게는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밸런싱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개인들은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제일 위에 있는 게 빨간색이 외국인이고요. 그 아래가 이제 기관인데, 뭔가 요게 조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 또는 뭐 이런 흐름이 붙는 것 같다 하면 이게 리밸런싱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밸런싱이 맞다면 중간중간 팔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긴 흐름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이버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자, 성장 가능한가, 밸류는 어떤데, 수급은 리밸런싱이냐 아니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자, 작년에 1조 4천억인데 올해 1조 9천억, 2조 2천억, 2조 4천억. 뭐 성장 속도가 세진 않지만 뭐 기본은 하네. 밸류는 어떤데? 자, 밸류는 순이익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조 번다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10배 이렇게 그려야 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주가 싸네. 밸류 매력이 상당히 있구나.
근데 지금 수급이 보니까 갑자기 기관들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지금은 또 외국인들도 슬슬 또 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올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 하고 봤더니만 이게 지금 금리나 이슈가 있구나. 우리가 보통 금리나 수혜주로 바이오나 이쪽이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주가 수준에서 이게 주가가 뭐 크게 뭐 성장 안 하는 회사도 아니고 좀 밸류는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수급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약간 뭐 이슈도 있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꺼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사놓고 밀리면 더 사야지 뭐 이런 마인드 접근하다 보면 짧게는 1,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는 어쨌든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제가 TV에서 자주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네이버 좀 눈여겨봐라 라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었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얘기 나온 김에 이거는 대한항공입니다. 역시 제가 최근에 대한항공 얘기를 또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지난달, 이번 달 초, 뭐 지난달에도 얘기 드리고 이달 또 시장 뭐 트럼프 때문에 시장 눌릴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항상 볼 때는 뭘 보라 그랬나요? 자, 성장 가능한가? 밸류는 수급은 뭐 재료는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면 자, 성장 가능한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1조 7천억인데 올해 2조, 내년 2조 2천억, 그 다음 2조 2천억. 뭐 성장은 아주 세진 않아요. 밸류는 어떤데?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 한 1조 5천억 번다니까 자, 항공주는 요거 곱하기 한 8배 정도 평가받거든요. 그러면 얼추 얼마인가요? 한 12조 정도 되죠. 자, 최근에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얼마냐면 지금이 9조 3천억입니다. 아직 10조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이 가격은 싼 거고 이 가격도 싼 거죠. 지금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10조가 안 되니까 밸류 매력이 있구나. 자, 밸류 매력이 딱 있으면 주가는 심하게는 잘 안 빠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급이 딱 붙어주면 좋겠죠. 근데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 뭐 매일같이 사고요. 외국인들도 거의 매일같이 사네요. 매일같이 산다 리밸런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지금 리밸런싱이 들어오고 있구나. 왜 들어올까 하고 봤더니만 이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딱 포착이 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봤다. 그럼 어쨌든 뭐 밸류 매력도 있고 뭐 지금 리밸런싱도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니까 한번 사놓고 밀리면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1, 2주 안에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이러고 있다가 한 달 안에라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런 부분 밸류에이션 지지선도 활용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리밸런싱 들어오는 부분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셔야 돼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자, 어떤 맥락이냐면요. 요 그림에서는 요 위에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요 밑에가 요게 한정 KPS라는 회사입니다. 위에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고요. 한정 KPS는 코스피 상장사죠. 시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이슈가 붙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한정 KPS도 이러고 있다가 시장이 급락하니까 영향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시장은 반등 나오고 저 위의 가격을 회복 못하고 여전히 이러고 앉아 있는데 얘는 이 가격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시장 대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위에서 잘 버티다가 우리가 8월 달에 또 엔캐리 청산 이슈부터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렸거든요. 시장 흔들리니까 다시 요 가격을 또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어쨌든 시장이 급락했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요거는 시장 때문에 빠졌다가 이 가격을 뚫어버렸죠. 강한 저항선을 지금 뚫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힘이 괜찮은 거예요. 뭔가 시장 대비 힘이 좋다라는 얘기는 시장 대비 힘이 좋다는 얘기는 매력 포인트가 뭐 하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내년 내후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1,900억 정도 뜨거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배에서 15배 정도 할증 거래가 되는 기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독점력도 있고요. 이러면 얼추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9천억 대비 약 20%에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좀 올랐는데도 아직 시가총액이 2조 1천억이니까 아, 밸류에이션 매력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성장 그림이 있고 또 거기다가 그 뭐 밸류도 지금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이 출렁이면서 시장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이때는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빠르게 시장은 아직 전고점 못 넘기는데 예전 고점을 넘겨버리면서 시장 대비 강한 힘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아,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뭐 한 이쯤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장 대비 힘이 좋구나.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뭐 이런 때를 뭐 시장이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는 안 빠질 거니까 이렇게는 안 빠질 거니까요. 좀 시장 흔들리는 걸 이용해서 한번 사놓고 밀리면 한번 더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면 뭐 보통은 바로 올라와서 올리도 아니면 뭐 내려가더라도 올라오거든요. 짧게는 1,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이런 포인트에서 수익의 기회를 준다는 거고요. 또는 이번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코스피가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다 빠졌을 건데 얘는 지금 시장 박살나는데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장 대비 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지금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 요 가격 자체가 별로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보면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자, 요 종목은 요거는 위에는 코스닥 차트고요. 아래는 코스닥 기업 중에 W게임즈라고 하는 기업인데 요 회사도 좀 가만히 보면 자, 지난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이슈 때문에 코스피 급락할 때 자, 같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예전 가격 못 돌리고 막 이러고 계속 앉아 있는데 얘는 예전 고점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장 대비 힘이 좋은 거죠. 자, 그런 게 결국 또 시장이 한번 또 엔캐리 청산 이슈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리니까 얘도 뒤로 꺼지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뭔가 의미 있는 저항대를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다가 시장은 그걸 못 돌리고 있는데 그걸 뚫어버리면서 뭔가 이 가격 매물을 소화하고 들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힘이 있다는 얘기고 어찌 본다면 이 가격이 별로 뭐 비싸다라고 인지를 안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딱 두들겨 보면 대충 보면 이게 보이죠. 내년 내후년도에 한 2천억 번다네. 2천억 정도 벌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10배만 해도 2조인데 뭐 할인 거래 요소가 있어서 8배도 한 1조 6천억 정도는 될 건데 지금 얼마인데 하고 보니까 지금이 1조 600억인데요. 요 가격은 1조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 한 9,500억. 아, 싸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왔구나. 라는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흔들림을 해서 다시 요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막 시장 급락하니까 요 위에 잘 있던 게 또 빠지잖아요. 또 이렇게 또 들어오면 또 기회가 단계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 자, 참조적으로요. 저희 이번에 이 방송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하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식 투자를 위한 여러분들께 좋은 방법들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막상 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미래유망주 무료 문자 서비스를 이번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래 그 안내되고 있는 번호 ARS 02-3490-5097번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그 무료 신청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종목씩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뭔가 앞으로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뭐 지금 주가도 뭐 비싸지 않은 수준이고 또 거기다 최근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 시장 대비 지금 강한 위치라든가 또 밸류에이션 지지선이라든가 좀 수익 나게 좀 괜찮은 위치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자 일주일에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문자 드릴 테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활용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실전도 한번 써먹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490-5097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함께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시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사실 이걸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신고가 돌파 종목. 우리가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최근 한 1년을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최근 1년 내 여기가 제일 고점입니다. 이 고점을 딱 뚫으려고 이렇게 폼을 내면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고가에 진입했다는 게 뭔 의미가 될까요? 신고가에 진입했다는 얘기는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예전에 저항대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이 가격에 진입하는 순간 최근 1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이너스 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52주 신고가라고 가정했을 때 52주 신고가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나쁘게 표현하면 저항이다. 직전의 고점, 저항대다 라는 표현이 되지만 좋게 표현하면 현재 요 가격 이 종목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물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도 누가 됐든 간에 이미 밑에서 손절을 쳤던 이익 실현을 했던 다 나갔을 거고 아직까지 만약에 안 팔고 들고 있다면 이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기 사는 사람도 본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위치에 오는 과정이 참 어렵지 않을까요? 이 위치에 오는 과정 속에서 잃었던 사람 본전 왔다고 때리고 사서 먹었다고 또 때리고 이 많은 물량들을 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왜 왔을까요? 특정 힘 있는 누군가가 야 이거 싸네 하고 지금 사들였으니까 그까지 올라오는 거라는 겁니다. 손바뀜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가가 오게 되면 무조건 신고가로 좋게 보지는 말고요. 왜 그럴까를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대미포조선인데요. 현대미포조선은 뭐 3년 내내 적자였던 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고 뭐 내년 내후년도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장 뭐 내년 내후년 돈 버는 거 대비 지금 주가는 좀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막 수주 받고 있는 부분이나 내년 수주 예정된 거 보니까 결국 지금 수주 받아서 똑딱똑딱 한 2년 건조하고 나면 2027년도에 야 잘하면 영업이 1조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영업이 1조 나오면 지금 싼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실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이 회사가 앞으로 이익 전망이 어떠한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두들겨 보니까 만약 적정 주가 여기다 이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근데 적정 주가가 여기다 이러면 아 이래서 신고가를 뚫는구나.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구나 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물망 차트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거물망이 이렇게 꼬깃꼬깃 모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되나요? 자, 거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막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꼬깃꼬깃 모여 있다는 얘기는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5일이면 최근 일주일, 10일이면 최근 2주, 20일이면 최근 한 달, 60일이면 최근 3개월, 120일이면 최근 6개월 이 종목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기 다 평균 매입 단가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다 본전 시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탁 펼쳐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일제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분상 최근에 샀는 사람, 한 달 전에 산 사람, 6개월 전에 산 사람 드디어 수익이 딱 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사람 기분이
더 살 걸 이런 기분도 들겠죠. 대기임에서 좀 깔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당겨 올려도 이렇게 거물선 아래는 보통 지지를 해줘요. 깨더라도 올라오는 경향들이 많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리밸런싱 들어오는지 적정 주가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까지 보면 더 신뢰를 붙일 수가 있겠죠. 기타 대량 거래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야 될 때는 항상 한 방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살 때는 분할 매수, 팔 때는 수급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할 부분은요. 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요 네 박자를 보셔야 됩니다. 요 회사가 제일 좋은 거는요.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지금 주가도 싸네. 근데 리밸런싱이 들어오네. 리밸런싱 들어올 만한 어떤 재료가 지금 있구나 하는 것들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갖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활용할 지표들은 성장주 안에서 밸류에이션 지지선을 공략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리밸런싱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 세 번째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 하나, 네 번째는 신고가 또는 거물망, 또 대량 거래가 빵 터진 지역을 뚫는 종목들,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살 때는 항상 2분할 내지 3분할 두세 번 나눠 사는 거고요. 파는 거는 먹어다 파는 게 아니라 수급이 꼬이는 걸 확인하고, 만약 리밸런싱을 보고 샀다면 리밸런싱이 끝나는 걸 보고 때려도 늦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서 잠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홀짝박사 함께하는 미래 유망주 무료 문자 서비스도 함께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들 신청하셔서 실전 공부와 또 실전 종목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